한국 고전 베스트 30 박시전. 이럭저럭 세월이 지나서 세자가 호국에게 간 지 3년이 되니 왕대비님과 상감이 그 소식을 몰라 늘 걱정하시었다. 그래서 한 신하가 상감께 나아가 아뢰었다. 신에게는 비록 재주가 없사옵니다마는 제가 호국에서 새 세자님을 모시고 오겠사옵니다. 말을 들고 상감께서 자세히 보니 그는 의주부윤 임경업이었다. 삼감께서는 몹시 기뻐하시어 임경업에게 병조판서 겸 훈련 대장의 벼슬을 주시고 상사로 삼으셨다. 그리고 곧 떠나라 하시니 경업이 거듭 절하고 감격해서 임금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수행원들과 함께 여러 날 만에 호국에 도착하여 황문시관에게 통했다. 왕실에 들어간 내시가 조선국 사신이 왔다고 알리니까 호왕이 속히 들어오라고 해서 경업이 들어가 절하나 호왕이 기뻐하여 말하였다. 어떻게 수천리 험한 길을 오게 되었느냐? 경업이 대답하였다.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조선왕이 예물을 갖추고 세자님 삼형제를 돌려보내시기를 바라옵기에 온 것입니다. 말을 끝맺고 많은 금은 보석과 글을 올렸다. 호왕은 글을 보자 글씨가 옹공하고 예물이 욕심에 흡족하여 기뻐하며 일렀다. 과연 조성왕은 예절을 잘 아는 임금임에 틀림없구나. 호왕은 곧이어 세자님 삼형제를 불러 일렀다. 너희 나라에서 너희들을 데리러 사신이 왔는데 무슨 원이 있으면 한마디씩 말해보아라. 먼저 첫째 세자가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고 아버님이 기다리시니 오직 자식된 도리로서 하루속히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이어서 둘째 세자가 대답했다. 저의 원이 있다면 여러 해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혼자서만 가는 것은 옳지 않으니 이미 수백 명의 본국 백성들이 와 있사오니 그들과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셋째 세자가 대답했다. 저는 아름다운 미인을 한 사람 주시면 데리고 가서 아버님께 배우려 합니다. 호왕은 모두의 소망을 전부 들어주었다. 경험읍 즉시 하직 인사를 드리고 세자님 삼형제를 모시고 여러 날 만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도착한 즉시 상감께 나아가 보고하니 먼 길에서 무사히 돌아옴을 크게 기뻐하시고 세자님 삼형제를 불러 호국에게 여러 해 동안 고생한 일들을 물으셨다. 그리고 또 일렀다. 그들이 떠나올 때 호왕이 무슨 말을 묻더냐? 첫째는 세자가 먼저 대답하였다. 소원을 묻기에 저는 한시바삐 본국에 돌아가 부왕을 뵙겠다고 했사옵니다. 이어서 둘째 세자가 대답했다. 저의 원은 백성들을 오랑캐 땅에 두기가 분하여서 데려가겠다고 청했사옵니다. 상감께서는 둘째 세자를 크게 칭찬하시고 일렀다. 그대는 한나라의 생명을 거느릴 만한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셋째 세자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너는 미녀를 나에게 데리고 오면 무엇이 흡족하느냐? 어리석은 자식이로구나. 상감께서는 갑자기 벼루를 들어 셋째 세자를 치시니 왼쪽 다리를 맞아 다리가 부러져 항시 다리를 절며 다녔다. 한편 그 전에 영의정이었던 김자점은 이시백과 임경업을 대단히 시기하여 해치고자 하고 있었다. 먼저 임경업을 해치려고 어명이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형벌을 중히 덮어 씌어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장차 죽이기로 꾀하였다. 이에 세자는 경업이 자점에게 해를 당하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시어 감옥으로 가자고 분부하셨다. 그래서 감옥 문 앞에 흥선문을 고쳐 거동하기를 기다렸으나 온 조정이 말리기를 조정에서는 신하를 보시려고 친히 감옥에 가시는 법이 절대로 없사옵니다. 세자께서는 깊이 살피시기 바라옵나이다. 하여서 세자는 그리 여기시고 중지하였다. 이때 경업의 형벌은 더욱 가중해져서 기묘년 3월 26일에 32살의 아까운 나이로 목숨이 끊겼다. 어느 하루 상감이 잠자리에 주무시는데 꿈결에서 경업이 온몸에 피를 흘리고 걸어오며 아뢰었다. 생전에 신이 충성으로 임금님을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운세가 몹시 나빠서 김자점의 말에 속아 온몸이 상한 곳이라곤 한 군데도 없이 중상으로 죽었습니다. 이 어찌 통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원하건대 저의 몸을 불쌍히 여기시어 역적 김자점을 죽여주셔서 저의 한을 풀어주시면 신은 죽어서 넋이라도 충성을 아낌없이 바칠 것입니다. 상감이 놀라서 벌떡 일어나 앉아 곰곰이 생각하시되 덧없는 꿈이었다. 상감은 이 꿈을 이시백을 불러 말하고 임경업의 일을 물어보셨다.
시백은 눈물을 흘리며 김자점의 음흉함으로 임경업을 매질하여 가두었기 때문에 맞은 독이 곪아서 원통이 죽음을 아뢰었다. 지체함이 없어 상감은 크게 성내시어 자점을 의금부에 가두고 엄중히 문초하시니 모든 죄상을 다 말하였다. 그 말에 상감은 더욱 노하시어 명령하셨다. 곧 김자점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여러 고을에 돌려 침뱉게 하고 몸뚱이는 경업의 집안에 내어주어 마음대로 복수하게 하여라. 또한 김자점의 처자는 모두 목을 올가매어서 죽이되 3대에 하나여 모든 세간을 몰수하도록 하여라. 이처럼 통탄할 일이 어디 또 있겠는가. 한 나라의 영의정 벼슬을 지내어 부귀가 영화로움에도 불구하고 악독한 흉모를 꾸며 김자점은 자기 자신이 몸을 망쳤으니 넋인들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때 이시백은 상감의 분부를 받들어서 김자점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그의 몸을 묶어 신전에 세워놓고 먼저 목을 베고 그 다음에는 몸을 찢으니 경업의 식구들은 불같이 달려들어 김자점을 썰고 집 씹으며 간을 내어다가 영 앞으로 제사하여 원통함을 풀고 또 풀었다. 이때 상감께서는 경업의 원통한 죽음을 가엾이 여기시고 예조에 명하여 충신문을 세우라고 하셨다. 그리고 벼슬까지 높여주시어 대광 보국과 의정부 영의정 겸 세자사를 내리셨다. 또한 시호를 충렬공이라 하고 왕족의 대우로 장사 지내라 하시고 그 자식에게 벼슬을 주어 어버이의 거상 중에도 나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제문을 손수 지으시어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냈다. 구 10년까지 영의정의 녹을 누리게 하시니 성은이 바다와 같았다. 이때 임금의 건강이 편안하지 못하시어 9월 초순에 돌아가시니 왕위에 오르신 지 꼭 32년이 되었다. 온 조정이 장례를 치르고 세자가 즉위하시니 나이가 19세였다. 이제 태평한 날은 계속되어 길에 버려진 것을 줍지 않고 산에는 도적도 없고 밤에 문을 걸지 않아도 걱정이 없으니 거리마다 태평가가 넘쳐 흘렀다. 이러한 태평 연월에 이시백은 한 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나랏일을 잘 다스려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이끌고 백성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였다. 이에 공의 이름이 온 나라에 떨치고 그의 아들 희인 형제도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하나는 평안도 감사가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송도 유수가 되었다. 이 두 사람의 정치가 또한 청렴 결백하고 자손이 여럿 되어 한결같이 똑똑하여 그 재롱을 보며 세월을 보내고 살았다. 어느 해 뜻밖에도 정승이 병을 얻어 끝내 일어나지 못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 이시백의 부부는 아버님을 잃고 주야를 뜬 눈으로 지새우며 깊이 슬퍼하며 여러 날을 보냈다.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인이 이어서 세상을 떠나시니 연세는 83이었다. 한꺼번에 어버이의 상사를 당하고 나니 더욱 애통하여 정신까지 잃었다가 겨우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자 그때가 장례일이 되었다. 서산에 장사를 지내고 예를 갖추었다. 이 소식을 상감께서 들으시고 슬퍼하시어 예관을 보내어 제사 지내게 하시고 이시백을 궁궐로 부르시어 얼굴이 수척함을 보시고 매우 근심하셨다. 이시백은 상감의 위로에 감격하여 엎드려 절하니 상감이 공이 너무 애통해하는 것을 보시고 넌지시 말하였다. 네가 그대의 무거운 직책을 갈아 봉조화를 시키니 아침 회의에는 참석지 말고 집에서 한가로이 쉬며 자손들의 효성을 받아보아라. 상감께서는 말을 마치시고 희인의 벼슬을 높여 이조 판서의 직책을 맡기시고 희기에게는 도승지 겸 형조 판서를 시키시며 일렀다. 며칠로로 상경하여서 내 기대함을 저버리지 말도록 하라. 두 사람은 대궐로 나아가 성은에 감사하였다. 상감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일렀다. 그대들은 나라의 일에 충성으로 그 직분을 다하여라. 두 사람은 곧 물러나서 집에 돌아와 공의 부부께 문안드리고 일가 친척을 청하여서 여러 해 동안 그리워하던 정을 풀었다. 이 공의 부자는 나라의 충성을 다하고 자손들을 교훈하여 부귀를 누렸다. 이럭저럭 공의 나이가 80살 넘었으니 아직까지도 기운이 넘쳐서 장성한 젊은이도 당할 만하였다. 가을의 9월 보름께에 이르자 달빛이 유난히 밝아서 공은 부인과 함께 완월대에 올라서 좌우의 남녀 자손들을 앉히고 술잔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즐기는데 공이 두 아들에게 손수 잔에 술을 부어주며 말하였다. 내 어린 시절이 이제 어제와 같이 느껴지더니 벌써 80살이 지나게 되니 이젠 내게 한이라고는 없구나. 공은 술을 스스로 따라 마시며 다시 말하였다.
우리 부부가 세상 연분이 다하여서 장차 너희들과 영원히 작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두 사람은 조금도 슬퍼 말고 자손을 거느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지어다. 아버님의 슬픈 말씀을 듣자 두 아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눈물이 눈 속에 가득 찼으나 어찌해야 옳을겐가. 알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이 속절하기도 하였다. 이 모습을 보고 공의 부부가 정색하며 타일렀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은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네 아비는 80이 넘어 노령이고 자손에게 부귀를 남겨놓음으로 집안을 크게 빛내니 오늘 죽더라도 원통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너희들은 자손들을 잘 보살핌에 많은 생각을 하여라. 말을 마친 공의 얼굴이 매우 불안함으로 안색을 바로 하고 다시 두 아들을 묵묵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많은 손자들을 일일이 불러본 다음에 상을 물리라 분부하고 부부가 가지런히 잠자리에 누워 세상을 떠났다. 이에 이판서 형제가 상을 당하여 크게 슬퍼하였다. 임금께서 들으시고 또한 슬퍼하시어 일관을 보내어 위문하였다. 또한 시호를 문충공이라 내리시고 박씨 부인은 충렬 부인을 봉하시었다. 얼마 후에 개화도 세상을 떠나니 이판서 형제가 정중히 장례식을 치르고 선산에 묻었다. 이판서 형제는 무덤가에 풀로 집을 짓고 3년상을 치르니 임금께서 그 충효를 아름답게 여기시어 좌의정과 우의정에 각각 징수하였다. 이렇게 벼슬이 정일품에 이르고 자손이 대대로 번창하니 사람들이 충효의 집안이라 부르며 존경했다.